아니 근데 약간 원장님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별명이 많아요. 네. 별명이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저희가 꿀을 준비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곰돌이 푸 닮았다는 말 이렇게 많이 들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 별명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메스푸라고 수학하는 푸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림도 있어요. 네. 그림도 있어요. 진짜요? 네, 뭐 그림도 그려주시고 해서 닮았나요? 근데 푸를? 약간 푸근한 인상이 있으십니다. 그 친구는 이제 노란 털에 그렇죠. 상의만 입고 있어서. 예. 네. 아이들 보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입시 수학 얘기를 좀 해보면 입시 수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학 공부법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볼 예정인데 사실 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초, 중 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 학부모님들 중에 고등 수학 내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등 내신 수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등 내신부터요? 네. 위에서부터. 네. 우선은 고등 내신은 이제 크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유형 문항과 심화 문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대부분을 뭐 유형 문항도 좀 잘게 쪼개기도 하고 심화 문항도 뭐 준심화네 킬러네 이렇게 구분이 짓지만 높낮이에 따라서 근데 최초에 이제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뭐 나온 고등학교에 따라서 경험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형 문항과 심화 문항이 이제 섞여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여기는 공부를 잘했을 테니까 뭐 유형 문항은 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화 문항을 어느 높이까지 내가 풀 수 있냐 이게 이제 사실 공부할 때 어떤 실력 기반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겠죠. 거기까지 이제 풀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착각하고 계신 게 기본기에 튼실한 공부만 하면 고등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약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좀 수준이 높은 문항을 풀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이제 잘 처음부터 잘 지도를 해나가면 되겠죠. 네. 사실 수학의 심화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많이들 갈린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타고난 DNA에서 이제 심화 문항을 잘 푸는 친구, 못 푸는 친구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들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때요, 두 분은? 그러니까 저는 수학 머리가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하지? 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고 저걸 수학 머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이제 수학을 잘 하니까 근데 그게 없어도 저는 내신 1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DNA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타고났으면 사실 이제 수학을 잘하기에 되게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타고난 만큼 유리할 뿐 이제 뭐 보통의 사람의 두뇌로 태어났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은 아이들한테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좌절되거나 혹은 이제 뭐 결정적으로 그런 거 있죠. 방법이나 방향 말고 학습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해도 방법과 방향이 틀린 경우에는 이제 좋지 못한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좀 지도를 해보면 아이가 좀 머리가 좋나 나쁘나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좀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더 숨겨진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화 문제가 어려운 문제랑 같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심화 문제라는 강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초중고를 좀 나눠서 원래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등 심화 문항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어차피 그게 이제 최종 목표고 최종 보스니까 감사합니다 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항이 그 옛날 책 기억하십니까? 일품? 알죠. 일품 알죠. 네. 어려운 걸로 그게 이제 심화서 중에 가장 좀 쉬운 책. 그다음에 수능들 보셨을 거잖아요. 22번, 30번 이런 데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항.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준심화서인 1품부터 킬러까지 여기에 있는 속하는 모든 문항, 고난이도의 모든 문항을 이제 심화라고 하는데 되셨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준비하는 단계나 계층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
빌드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준심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풀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풀어야 되고 뭐를 풀어야 되고 뭐를 풀어야 되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제 심화를 계층적으로 어른들이 나눠놨을 뿐 실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라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잠깐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입시 수학이 난이도 1부터 10까지 어떤 난이도를 쭉 문항들이 갖고 있다. 이러면 아마 심화 문항들이 난이도 6부터 10까지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네. 10은 킬러, 9는 준킬러, 네. 8은 어려운 4점, 7은 보통의 4점, 6은 뭐 2점, 3점과 쉬운 4점 이렇게 네. 나눠 보시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 어느 라인까지 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단계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6부터 10까지 이제 심화 문제 단계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아까 처음에는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네. 1에서 5는 좀 어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1은요. 네. 1부터 5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형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은 이제 기본적으로 왜 센수학 기억하세요? 네. 알죠. 네. 거기 A 스텝 있죠, A 스텝. 네. 그런 게 네, 이제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셈 B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유형서로 설명을 드리자면 2, 3, 4, 그다음에 고급 유형 5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형과 심화로 구분하는 기준은 네. 난이도도 있지만 이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수학적 개념을 배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런 개념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항들이 이제 유형 문항. 그러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개념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를 네. 이제 1대1 대응으로 1대1 함수로 이제 알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유형 문항이 되겠고요. 네. 이제 아무리 쉬워도 이제 이렇게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러한 유형이 2개 이상의 개념이나 3개, 4개, 5개가 섞였으면 이제 그걸 이제 보통은 심화 문항으로 구분을 하는데 네. 요건 이제 제가 심화 문항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기준을 나누는 패턴을 얘기 드린 거고 네. 실제로는 그 교과 심화 문항이라는 문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깊게 파서 네. 어렵게 나오는 문항은 이제 여기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문항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유행하는 이제 추론 문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과 이제 그 유형을 뒷받침하는 개념들 그것들을 이제 쌓고 섞고 조합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문제. 네. 아까 교과 심화 문제는 이제 막 깊게 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과 심화로 문항 지형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랑 중학교 시기에 좀 어떻게 학습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기본 큰 얘기만 좀 드리면 우선 나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메타인지 뭐 알고 모르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대치동에서 이제 수학 선생을 하다 보니 네. 강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다 보니 수학을 전부 입시 수학을 이렇게 뚫어내신 분들 한마디로 그렇죠. 수학의 고수가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저희끼리도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법이나 기술 그다음에 그것들을 터득한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예, 물론 이게 좀 그룹핑은 되는데 좀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즉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갖고 모두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본인한테 맞는 방법과 어떤 방향이 있다. 네.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은 커갈 때 어머니가 수학 공부했던 방식을 되게 강요받거든요. 맞죠? 네.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그 방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한테. 아이가 수학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의문점 뒤에 본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습득을 할 수 있고 심화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향마다 그다음에 방법을 따르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만약에 좀 예시를 좀 드리면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처음 보는 문제를 엄청 못 풀어요. 무조건 처음 보는 개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심화가 나오면 못 풀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비슷한 문제를 갖고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변형을 해놓은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이제
그 저학년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숫자만 바뀌면 우리 아이는 못 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개념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개념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반면에 같은 교실에서 배울 때 이해는 엄청 잘하지만 그 다음날 쪽지 시험 다 틀려요.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성향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약하고 강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해가 좋은 친구들은 예,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은 대신에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꼼꼼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항의 적응도는 약하고 반면에 이제 이해도가 늦은 친구들은 논리적 사고력은 좀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또 성실하면 뭐 문항의 어떤 정답률은 높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런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친구마다 다 다르니까 학생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방법도 다 다르게 맞춰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세부적으로 초등 수학 공부법을 짚고 넘어갈 건데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것만은 잡고 넘어가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우선 아이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향인가? 네, 어떤 성향인가가 아니라 아직 성향이 발현이 안 됐어요. 네. 보통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뭐 진짜 빠르면 2학년 이 정도에 이제 성향 발현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주위에 7살 친구들한테 묻고 잡고 수학적 사고력이 있나 체크를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아직 이제 여물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진짜 초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발현이 덜 됐다면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우선 좋은 거고, 예. 거기보다 이제 조금 더 잘한 친구들, 이제 머리가 조금 트이기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두 개인데, 예, 1번을 먼저 할까요? 2번을 먼저 할까요? 1번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어차피 1번부터 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최종 보스가 아까 제가 처음에 고등 심화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 심화 문항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등 심화 문항을 풀려면 이제 어떤 학습 태도가 중요하냐 이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빨리빨리 풀고 뭐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모르겠는 문항을 정말 찬찬히 앉아서 고민하는 이 자세가 나중에 처음 얘기 드렸던 심화 빌드업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쉬운 연산 문제 말고 그 연산 문제가 좀 어렵게 돼 있거나 혹은 활용 문제 등을 통해서 고민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 그래서 아이가 진들게 앉아서 예, 고민을 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원장님, 우리 아이가 1시간째 한 페이지를 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연산 문제를 1시간씩 붙잡고 있으면 좀 혼나야죠. 지금 혼나야 되고, 어려운 심화 문항을 1시간째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만약에 아이를 빨리 서두르게 시키거나 재촉하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의 나중에 심화 빌드업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는 이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렇죠. 필요하시겠네요. 그 두 번째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향상성.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사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비만 계속 풀려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알죠,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심화서, 뭐 최상이라든가 이런 걸 풀려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알죠. 그래서 입시 수학의 기초를 닦는데 충분한 수준의 어떤 수준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만 공부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1번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들면서 그 고민의 형태를 좀 어려운 문항으로 향상성을 유지해 주시면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입시 수학을 뚫어내기 위한 아주 좋은 하드웨어 형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들이 초등 어머님들이 더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 질문은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되냐? 네.
그다음에 또 뭐 성대 경시는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다니셨습니까? 사고력 수학? 아니요. 안 다녔어요. 2세대까지는 아직 없었나요? 네. 그 중학교 내용,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상위 학년 내용을 테마별로 구분해서 네. 아이들한테 사실 선행을 시키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테마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선행을 이제 테마별로 부분 테마로 이제 선행을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사고력 수학은 사실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이건 아이의 현재 상황과 그 아이의 성향과 방향에 좀 달린 문제지, 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그냥 대놓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은 해드릴 수 없는 예, 그런 얘기고, 사고력 수학을 하냐 뭐 경시대를 보냐보다는 고민하는 자세, 그다음에 향상적인 방향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원래 수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 자녀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꼭 시키신 게 있으시면 한 번만 저는 단연코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하셨나요? 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등을 쓰다두면서 원래 수학은 어려운 거야 주문을 외워주고, 수학은 어려운 거야 주문을 외워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계속 고민하게 이렇게 좀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자녀를 물어봤으니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답을 해드리면, 원래 초등수학은 연산이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모두 다 이제 분수소수의 사칙 연산 기억하죠. 네. 그것들이 이제 다 초등학교에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대수의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대수의 기초가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그냥 연산일 뿐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연산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연산을 이용한 활용 문제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소금물, 혼자 일할 때 며칠, 혼자 일할 때 며칠, 같이 일하면 며칠. 뭐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는 없죠. 예. 거리, 시간, 운동장 다른 속도로 돈다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이 연산을 갖고 이제 활용해서 풀게 되는데, 대부분의 심화 문항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연산을 잘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후에 그 활용 문제들로 아이가 고민하고 더 어려운 상상성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이 모두 다 연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도형 쌓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입시 수학에 어느 정도 발을 디디고 뭐 이제 선행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아니요, 아까 얘기 안 드렸구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그 저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과 향상성이 이제 좀 잡혔으면 잘 보셔야 돼요, 아이를. 아이가 살짝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문해력이 발달하고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약간 좀 이런 말 직접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행을 달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커가면서 선행 스피드가 처지면 굉장히 좀 수학의 좌절감을 이미 맛보고 들어가요. 사실은 선행이 늦다고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선행 스피드대로 내신 성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달려야 되는데, 이제 이 선행을 달리는 기준점은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시점부터 본인 학년 것부터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선행을 쭉쭉쭉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행을 나갈 때 제일 좀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맞아요. 어떻게 나가요? 뭘로 나가요? 뭐 개념서만 하면 되나요? 뭐 심화 문제도 같이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우선 초등 과정은 유형서 한 권,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이 같이 있는 유형서 한 권과 심화서 한 권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제 간단해요. 이렇게 두 권을 진행을 하는데,
초등 심화서라고 하는 것들 초등 심화서라고 하는 문제집들은 문제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거기서 디테일을 막 찾고 얘기하면 다르겠으나 결국 아이들한테 도움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비슷하니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쁜 초등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서점 가서 본인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심화서 한 권과 기본 유형서 한 권을 풀어서 초등 과정을 빨리 맞추면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스피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몇 달에 한 과정을 해야 되냐. 그거는 근데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뭐 한 달 반이 한 과정이 돼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좀 느린 친구들은 3달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요. 초등 과정의 완성에 초점을 두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 심화서 문제든 유형서 문제든 언제든 아이가 풀었을 때 다시 풀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상태를 만든 후에 이제 곧 중등 과정을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어서 쭉 얘기하면 되겠죠. 중학교도. 왜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대부분 중등, 고등을 거쳐서 이제 선행을 하니까 그럼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중등 과정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좀 신세계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1-1의 문자화식이란 단어. 네. 수학을 잘했잖아요. 아니. 아까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1-1 그 문자식을 기점으로 수학이 숫자에서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는 수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동류항의 개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연산은 거기까지예요. 연산이 중요한 단어는 거기까지고 이제 중학교 수학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물론 아이의 역량이 중요하겠으나 마찬가지로 초등과 같이 개념, 유형, 뭐 개념은 듣고 유형은 책을 이용해도 되고요. 어쨌든 유형서 한 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심화서 한 권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형과 심화를 같이 해도 되고 근데 이런 친구는 좀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유형을 완성한 후에 심화를 하고 하는 한 권 플러스 한 권의 패턴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선 하고 그렇게 하고 아이가 습득력이 부족했다면 유형서를 한 권 추가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심화 능력이 부족했다면 심화서를 한 권 추가해 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초등 패턴을 초등이 중등 선행할 때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유형서 하나, 심화서 하나 넣어놓고 아이들을 관찰한 후에 아이가 유형이 부족하면 유형서를 집어주고 반대면 심화서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시기에 고민하는 것 중에 몇 가지 꼽아서 질문 드리면 먼저 심화 수학을 초등학교 때 접해보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죠. 그냥 코스죠, 그건. 거쳐가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시중에서 파는 시중서 중 심화서들은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맞네 틀리네 뭐 몇 년 전부터 뭐 초등 심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연산을 통한 활용의 기법에 대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아이의 향상성과 고민하는 능력을 위해서 심화서가 없으면 이 능력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화서를 경험하는 건 필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수학 교과 외에 약간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도움되는 활동으로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있어요.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초등학생 때는 본격적인 수학의 이제 뭐 본격적인 무대는 아니니까 우선은 깊게 사고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런 평소 습관들, 어떤 현상이나 여행지를 가도 이게 좀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뭐 해보셨으니까 심화를 결국 하려면 생각하는 능력과 깊이와 끈기의 차이니까 그 부분에 입각해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 로드맵을 문제집 베이스로 설명해 주시면 문제집 활용이나 공부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초등은 연산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 연산을 시키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좀 여기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스피드예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연산은 이제 숙련이 돼서 빨리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연산서 한 권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연산서 한 권에 유형서 한 권, 그다음에 심화서 한 권 이렇게를 추천하는데 아이들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 습득력이 약하면 최초 초견에 좀 습득력이 약하면 유형서를 그다음에 심화 능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심화서 한 권을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은 이제 어떤 책이 중요하다보다는 이제 아이한테 그냥 맞는 선택이 더 중요하니까 한데 뭐 이렇게 질문을 딱 하셨으니까 딱 찍어드리면 보통 이제 디딤돌 기본 플러스 유형 오랜만이다. 디딤돌. 오랜만이에요. 네. 플러스 최상위. 요 조합 뭐 근데 최상위 S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이제 센 B와 C가 같이 있는 센과 뭐 최상위 요런 조합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이 조합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와 심화서의 형태로 가시면 되겠고 너무 최상위 정도의 수준이 어렵다. 그럼 뭐 최상위 S나 1품 뭐 이 정도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책들은 어때요? 그 보통 3% 올림피아드 책이랑 왕수학 이런 계열이 있어요. 이제 교과 심화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과 심화 라인에서 제일 어려운 라인은 뭐 최상위 라인, 그걸 뛰어넘는 라인. 그래서 경시 라인에 입문하는 교재 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향상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이런 책들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타고난 DNA 있죠. 머리가 있는 책. 타고난 DNA에서 이 간극이란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 간극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친구와 안 풀어야 되는 친구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맞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풀지 않아도 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시대회 책들까지는 막 엄청 크게 신경을 근데 반대로 목표가 연가고라든가 이렇게 경시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필수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 판단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심화 수학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가기 위한 이제 뭐랄까요 무기를 좀 챙기는 시간 중학교로 가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체계화된 수학 공부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중학 수학 로드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등부터는 이제 무조건 투 트랙이 중요해요. 트랙을 2개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트랙은 뭐냐면 진도를 나가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빌드업을 하는 거죠. 심화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아이들의 공부를 계획 없이 이게 시키면 진도만 나가는데 치여서 심화 공부를 못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 8대2든 7대3이든 아이의 현재 상황의 비율로 계획을 짜서 이제 유형과 심화 학습을 동시에 시키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을 두고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두고 심화 학습 어느 정도, 유형 학습 어느 정도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이 어떤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선행과 심화를 잘 나누어서 진행을 할 때 이제 이것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동시에 해야 되냐? 하고 나서 뭐 뒤에 심화가 쫓아야 되냐? 이건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어떤 과정을 하더라도 유형에 대한 완성도가 높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를 하나하나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으면 보통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선행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행을 나가고 그 선행 나간 부분의 심화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현재 학기인 1학년 1학기의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때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신 때 유형 공부는 미리 이제 선행으로 했으니 그때 내신을 이용해서 심화를 하자. 이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유형 나가는 유형이나 이제 선행을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한 단계 뒤에 바로 그냥 심화를 하자. 혹은 유형과 심화를 같이 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중학교들의 어떤 내신 패턴이 특별한 몇 개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중학교 시험은 유형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심화 문항을 굳이 봐야 되는 학교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내신 때 심화를 봐야겠으나
실제 아이들의 내신 대비의 90% 이상은 유형을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중학교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진학할 중학교 그다음에 아이의 성형 패턴을 다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저는 유형을 나가면서 만약에 1학년 2학기 걸 한다 그러면 네. 1-1 심화를 하거나 아니면 1-1을 유형을 나가면서 심화를 같이 하거나 이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도가 많이 나간 이후에 심화를 하게 되면 다음 학년 거의 방식으로 풀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걸로 얘기를 하면 미분까지 다 배우면 수상 풀 때 미분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아이들의 심화 빌드업을 사실 굉장히 저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시험 볼 때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실질적인 수학 실력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 진도와 진도 유형과 심화의 거리를 그렇게 크게 잡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네.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이뻐요? 부모님 덕분이죠. 그렇죠. 네. 그럼 나도 부모님 덕분인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안 하죠. 네. 지금은 안 하죠. 네. 문과생이다 보니 그럴 기회가 많이 네. 없죠. 네. 두 분의 그 수학 예전에 공부하던 네. 약간 궁금해요. 그래서 내신 때 가장 좀 애로점이 뭐였는지. 내신 때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를 말씀드리면 네. 등급은 다 잘 나왔던 편이었어요.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였고 잘 나왔는데 저는 항상 다른 과목들은 안 그랬는데 수학만 시간에 항상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시간? 아니면 네,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시간이 남았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시간도 뭐 검토하고 이럴 수 있는데 수학은 항상 OMR 카드에 서술형 다 쓰고 나면 검토할 시간이 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유형 문제들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심화 문항들이 있잖아요. 유형 문항을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이구. 그렇기 때문에 센 같은 유형 문제집을 여러 번 돌려 풀면서 시험에서 유형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심화 문항에 시간을 더 쓰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항상 시간이 조금씩 모자랄 수 있겠다라고 걱정이 든 적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감히? 아유, 이제 사실 수학 실력은 심화 문항을 얼마나 높은 심화 문항까지를 푸냐. 네.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실력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맞냐의 문제여서 사실은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전 공감하는 게 유형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빨리 풀어야 이게 시험장에서는 유형을 빨리 풀어야 심화 문항을 고민할 시간이 남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고등학교, 중학교는 뭐 심화 문항이 별로 출제되지 않지만 현실적인 내신 상황이죠 이게.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형 문제를 빨리 풀게 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화 문항은 그러면 계속 고민을 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빌드업을 해놔야 이제 그 내가 빌드업 한 데까지는 어쨌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충분히 남아야 이제 나머지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용어를 이제 타임어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타임어택. 네. 되게 훌륭하시네요. 이미 그걸 알았네요. 그래서 유형을 빨리 풀면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되죠. 네. 윤서는 좀 어땠는지 한번. 저는 수학이 약간 애증의 과목처럼 잘 나왔다가 못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는 100점을 받았어요. 그만큼 되게 기분이 좋아서 나 이제 좀 수학 잘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말고사에서 완전 망해버린 거죠. 근데 죄송한데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일반 고등학교. 일반고?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심화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만. 네,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에서 계산 실수해서 틀리고 뭐 엄청 자잘자잘한 감점 요소를 많이 만들어서 틀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풀이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 3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를 다 건너뛰고 4점만 이렇게 다 풀려 있는 걸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 푸는 게 다가 아니라 유형이나 개념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약간 두 분이 비슷하신데.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우리가 득점은 시험에서의 득점은 쉬운 문제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먼저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심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전제가 나의 가진 능력보다 쉬운 건 다 맞을 것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 모의 기출이나 모의 내신을 풀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더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더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네. 이거는 사실 보정이 쉬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뭐 가서도 충분히 보정이 되는 건데 심화 빌드업을 안 해놓고 가면 이건 사실 이제 보정이 아니라 한계선이 거기서 거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분은 그걸 보정해서 서울대에 좋은 결과를. 네. 그럼 대부분이 심화 수학 문제를 풀 때 심화 머리가 좀 좋으면 심화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잘 안 해요. 그래요? 잘 안 해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은 안 하시고 네.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빗대서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저 머리 나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 이걸 못 푸니까 슬프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머리가 좋아서 심화 문제를 잘 푼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혜택 받은 0.01% 정도의 사람들. 예. 딱 두 분 보시면 저는 되게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네. 네. 여기 대본에 아니오라고 써 있는데요. 어디? 전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네. 네. 머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 공부를 해서 심화 문항의 빌드업이 되면 수학적 사고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태어난 DNA에서 이 수학적 사고력이 어느 선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제 건너뛰었던 간극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자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유형 공부나 기초 베이스 공부, 그러니까 개념이나 유형 공부를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6, 7, 8, 9, 10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극이 되게 큰 사람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난 사람이면 1, 2, 3, 4, 5 유형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8, 9 이런 것들이 풀려요. 이게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고요. 예. 0.001%. 그다음에 보통의 친구들은 6이 안 풀려요. 그래서 6부터 풀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친구는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심화 빌드업을 하고 열심히 심화 빌드업을 해서 유형을 배워서 6, 7, 8 이렇게 풀는데 본인은 이제 똑같이 유형을 배워도 6밖에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머리가 나쁘다. 이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심화에 대한 어떤 빌드업 과정이 부족했거나 학습 방향이 잘못됐거나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답을 하면 아이들이 제일 연이어 묻는 질문이 그럼 저는 지금 6을 풀고 있어요. 뭐 그러면 7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6, 7, 8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칼로베도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게 부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6을 풀어요. 한 문제에 20분, 30분 걸리겠죠. 고통스럽죠. 네. 참아요. 계속 풀어요. 계속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15분, 20분 고민해서 10문제 중에 9개가 안 풀리던 상황에서 계속 풀다 보면 고민하고 뚫어내다 보면은 10문제 중에 9개가 뭐 3, 4분 안에 풀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6이라는 그 단계를 이제 이겨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만큼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7로 올라가요. 스테이지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7에서도 고생하고 네, 똑같이 10문제 중 9문제 중에 2, 30분씩 걸리고 하다가 그 문제들을 많이 풀면 똑같이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8이 돼요. 요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10까지 풀게 되면 수능이 만점인 거예요. 네. 근데 고등학교 별로 10까지 난이도 10까지 나온 학교, 9까지 나온 학교, 8까지 나온 학교, 7까지 나온 학교가 정해져 있고요. 네. 이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수능은 난이도 10까지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10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들어보시면서 동감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네. 공감이 되는지. 이제 뭐 용어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연계 사고와 해석 사고. 네. 그러니까 해석 사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 보는 문항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해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내용 문제를 내가 아는 개념과 유형을 막 버무려서 그걸 뒷받침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해석사고. 연계사고는 뭐냐면 이와 되게 유사한 문항을 풀어봤어요, 내가. 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항의 풀이 방법을 옮겨서 푸는 거예요. 네. 둘이 좀 다르죠. 네. 네, 둘이 다르죠. 그러면 해석사고로 풀어내면은 문제를 기본적인 조건이나 분석부터 다 출제자의 의도부터 분석해서 푸는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죠. 연계사고는 어느 문제의 일부 윗부분의 풀이를 발췌해서 예, 그 비슷한 부분은 다 발췌하고 그 비슷하지 않은 부분만 이제 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시험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문제 난이도마다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전 해석일 것 같아요. 아니 시험장에서는 연계가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계속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는 과정은 해석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수학 실력이 높아지고 풀 수 있는 높아지니까. 근데 실제 시험 성적이 높아지려면 연계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만약 50분이라는 내신 시험에 한 40분 동안 다 풀고 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러면 얘는 해석을 해서 풀 수 있지만 네. 보통 시간이 빠듯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고등학교 내신은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자체를 모두 다 해석해서 풀면은 이건 100% 시간이 모자른 학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다니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연계사고 연습도 하고 해석사고 연습도 해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타고난 기질이 달라요. 학생마다요. 네, 그렇죠. 해석사고가 높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고 네. 뭐 둘 다 높으면 더 좋겠지만 네. 예, 둘 다 낮으면 좀 안 좋겠지만 네. 예, 연계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고 해석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연계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빌드업을 할 때 혼자 고민하고 뚫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문항을 알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문항의 풀이를 정확하게 익히고 숙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해석사가 좋은 친구들은 평소에 빌드업 할 때는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보통 수학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사고가 안 좋으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수학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네, 그렇죠. 빨리빨리 못 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학습법은 이제 좀 높이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의 어떤 이런 것들도 수업으로 다 좀 접목을 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석사고와 연계사고의 중요성을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둘 중에 어떤 사고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과 뭐 중1 네. 이 정도 친구들은 네. 수학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할까요? 시험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할까요? 수학 실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사고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보통 연계사고는 내신을 거치면서 많이 연습이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수학은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수학은 외우는 과목일까요? 고민하는 과목일까요? 생각하는 과목일까요? 암기하는 과목일까요? 내신인가요? 수능인가요? 같은데요. 외워야 하나 고민해야 하냐. 저는 좀 암기를 많이 택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고민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어른들이 그렇게 막 강압하죠. 네. 그 왜 네이버에 딱 쳐보면 나오잖아요. 수학은 사고하는 과목이다. 근데 이게 실제 입시 수학은 외울 양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입시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엄청 외우고 고민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네. 맞아요. 둘 다 해야 돼요. 네, 둘 다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엄청 외우는 건 뭘 외워야 되냐? 그리고 고민은 어디를 해야 되냐? 이 초점의 구분만 제대로 해도 네. 사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1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학 방향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냐면 개념과 유형.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들 외우고 네. 그 다음에 틀린 문항. 네. 틀린 문항을 숙련하고 익히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심화 문항. 얘는 고민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심화 문항을 통해서 해석사고를 높이고
그다음에 틀렸던 문항들을 계속 다시 풀고 그다음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과정에서 연계 능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신 대비 기억하시면 똑같은 문제 계속 풀잖아요. 여러 번 풀죠. 그래서 거기서 연계 문항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초, 중1은 초점을 무조건 해석사고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해석사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해석사고가 길러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1타 선생님들 수업 많이 들었었죠. 네. 뭐 인강으로 들어봤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해석사고 위주의 수업이 있고요. 연계사고 위주의 수업이 있어요. 네. 이제 수업을 했던 걸 잘 기억해 보시면 수학적인 원론으로 깔끔하게 논리로 풀어주신 선생님이 있고 비슷한 문항의 풀이 과정을 빗대어 풀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 사실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해석사고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용적이긴 하나 혼자 열심히 뚫어내다 보면 늘긴 늘어요. 근데 너무 더뎌요. 그렇게 되면 혼자 하면 너무 더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청 바쁘거든요, 사실.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뭐 고등학생이 더 바쁘지만 너무 바빠서 많이들 하니까. 진득이 앉아서 결국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너무 부여하면 이제 또 이제 전체적인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는 해석 사고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중학교 수학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중학 수학 로드맵을 아까 초등 수학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집 로드맵을 한번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을 그냥 수준별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기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저 수학을 약간 못했다는 뜻이요. 중등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초등은 연산 얘기를 드렸었고 중등은 연산만큼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네. 이제 중등 수학부터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개념은 익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개념은 뭐 연구해서 분석해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념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선배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고 철학이에요. 그냥.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논리를 나의 논리로 만드는 과정이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니까 개념을 배우고 익혀도 되고 네. 혼자 책을 보고 익혀도 되고 그래서 개념을 익힌 후에 그다음에 이제 유형을 탄탄하게 풉니다. 네. 아셨죠? 근데 유형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너무 쉬운 유형서로 출발하면 안 돼요. 중등수학은. 네. 너무 쉬우면 안 되는. 너무 쉬우면 유형서를 2번 해야 돼요. 네. 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센 BC라든가 아니면 개념 플러스 파워 유형편이라는 거 있어요. 저 풀어봤어요. 네. RPM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런 책들이 좀 유형서 중에 고급 유형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센 C는 조금 더 범주가 높은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 초견에 보는 유형서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이 유형서가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심화서로 진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부터는 간극의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초등은 심화서 한 권이면 되지만 중등 심화서를 선택할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본 베이스에서 본인의 사고 위주의 사고 능력에 따른 간극으로 측정을 해서 심화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등 심화서를 그래서 서열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그냥 가장 준심화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일품. 혹시 최고 수준이란 책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잘 안 팔리는구나. 자, 일품 최고 수준 뭐 1등급 수학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 준심화서라고요. 중앙 라인에서 그 위에가 고쟁이. 네. 고쟁이는 기억나세요? 네. 고등학생들 거의 다 풀죠. 중등도 고쟁이가 있습니다. 네. 고쟁이, 그다음에 1등급 바로 위에가 한 고쟁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책들 기억나세요? 블랙라벨 알죠. 당연히 알겠시겠네요.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 그 다음에 TOT 탑 오브 탑이라고 TO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급 수학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그냥 탑4라고 보시면 돼요. 빅4는 아니고 탑4 제일 위에 그냥 교과 수준에서의 중등 수학 심화서 4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수의 1학기와 기하 2학기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탑4 중에 한 권 정도는 기본 풀고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중학교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단원이나 확실히 심화까지 해놓고 가야 되는 단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이 서울대 다니는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네. 고등학교 가서 기억나죠? 네. 수상, 수하 네.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디였어요?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는 단원. 네, 이차함수. 네. 네, 그리고 이차함수. 원이랑 이차함수였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원은 3-2에 나오는 원의 성질. 네. 네, 그다음에 3-1에 나오는 2차 함수. 그다음에 맞아요. 그죠? 네. 2-1에 나오는 1차 함수. 이게 네. 그래프 단원이랑 네. 원의 성질이죠. 네. 저도 근데 함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보면 함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접선 막 그려놓고 함수랑 직선이랑 맨날 붙여놓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함수랑 원이 제일 네. 골치 아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중등 과정이 1학기 과정은 대수, 2학기 과정은 기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들 착각하는데 사실 3-2는 기하랑 대수가 만난 교과예요. 만난 과목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삼각비랑 원의 성질을 풀려면은 대수와 기하가 다 필요해요. 네. 그래서 3-2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거기 두 단원이 있어요. 삼각기랑 원의 성질. 그 중요한 두 단원을 근데 사실은 3학년 2학기가 되게 그런 분위기가 예, 네. 학사 일정 자체가 네. 되게 네.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네. 되게 좀 등한시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다. 근데 사실 얘가 아무리 중요해봤자 3-1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2-1의 1차 함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 단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2 이것들이 실제는 그냥 일반적인 견사고 이하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거면 그냥 우리 교과 라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보통 경시테크를 타거나 영가고를 가려다 하면 2-2가 중요하죠. 2-2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논증기하를 해야 되니까 2-2가 뭐죠? 2-2가 이제 2-2. 평면 논증기하 닮음 제가 제일 못했던 거. 사각형 삼각형 중요하죠. 근데 도형을, 입시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입시 라인에선 교과 라인에선 그렇게 2-2가 그렇게 매우 중요한 교과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짚어주신 게 방정식 함수 원까지가 이제 네. 중학교에서는 꽉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 단어인 참고로 것 같아요. 더 얘기 드리면 네. 원의 성질을 놓치면 네. 그 지금은 이제 공통수학 1, 2고요. 올해 중3 아이들부터 네. 그 친구들 나오는 그 원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네. 네, 많은 이들을 자조시키는 많은 일들이 그 있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원의 성질이라는 단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많은데 계속 말을 이렇게 읽게 되네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아이는 이 문제를 그냥 대수식으로 풀고 네.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풀고 맞아요. 네. 그렇죠.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둘 둘 다 다 맞나요? 예. 네. 더 빠른 게 맞는 거죠. 더 빠른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와. 중요한 거는 네. 나한테 더 빠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만났을 때 기하적 해석으로 푸냐 뭐 대수적 해석으로 푸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한쪽으로 쏠려요 대부분. 근데 이게 사실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준킬러 킬러 문항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뭘로 풀지 궁금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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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오늘은 비 오니까 대수 오늘은 더우니까 기하 사실은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대수가 약한 친구한테는 대수로 네. 대수로 푼 친구한테는 기하로 기하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죠.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은 수학 입시 또 수학 정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아니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없어 대본이. 이제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 또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시키시는 학부모님들 위해서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정성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려고 힘을 많이 쏟고 계시고
아이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전 좀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예. 제가 아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향과 방법이 좀 잘 맞아서, 그러니까 이렇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할 때 방향과 방법이 맞으면 그래야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빌드업을 잘해서 수능 킬러까지 푸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